네, 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 생중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정치하는 언니들입니다. 자, 오늘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수미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법률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두 분 오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한컷 시사인데, 한컷 시사에서 쇼츠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쇼츠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쇼츠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게요.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 행정처장 알고 계시죠? 사건이 많고 대법관은 적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아주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들께서 무지무지 노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시원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대신해 주셨요. 그 대법원을 향해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이런 정보 공개 청구는 15,000건을 넘었고요. 구글 폼에 이제 국민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70만 명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국민 상식이 있는 국민들, 우리 특히 빛의 혁명으로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정말 사법 쿠데타 그리고 정치 표적 판결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랑 모든 국정이 회복되고 있는데 갑자기 조희대를 비롯한 위시한 법관들,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법관들이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사실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2심이 무죄를 내린 게 그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라 그 최근에 나왔던 정읍시장 판결을 기초로 해서 분명히 표현의 자유와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그 요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고 무엇보다 의심될 때는 이제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그 최근 6개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결을 했던 판사가 이번에 이제 전원합의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결론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스스로 엎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6만 장이 넘는 그 12부가 다 복사됐다고 하는데 전자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 6만 부 넘는 기록 어떻게 봤어? 이거 전자로 봤다. 그럼 전자 열람 기록 내놔라.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9일 만에 이 전체의 기록을 보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2심 그 선고 나오기도 전에 대법원 그 관계자들에게 이거 빨리 지금 준비해라. 2심이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그 결과조차도 보지 않고서 준비해라. 이미 심적으로는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게 무엇보다 기록만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대법원에서 심리적인 확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anything but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정치적 심정을 가지고 이런 표적 판결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정말 최후의 날이었다. 너무나 억울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 방송 대국이었지만 표적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너무 공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는데 회부한 지 9일 만에 했단 말이에요. 딱 합의 기일이 2번 열렸어요. 한 번은 노태학 대법관에 대해서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논의가 제대로 오갔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기일은 표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식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양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원래 법원이 자체적으로 더더군다나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내부 성토를 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직 부장판사들이 실명으로 코트라넷에 올리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본인의 이 의견을. 왜냐하면 사법부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선거 개입이 아니라면. 예. 그리고 일각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월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일 이전에 가르마를 타줌으로 인해서 민주당에도 어떤 기회를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인사가 네. 있더라고요. 왜 그런 판단을 대법원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대법원은 사건에 집중하면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이랑 제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대법관들은 기록을 안 본다. 아니 기록 안 볼 것 같으면 왜냐면요 일반 당사자들도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형 집행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재산권, 내 인생이 완전히 걸려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안 봐도 판단해도 되는 절차 왜 남겨둡니까? 3심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항소심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대법원의 많은 문제를 스스로 노정하면서 사법개혁에 단초를 제공했다. 나아가서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오인되고 오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릅쓰고 이런 결론 내린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민적 선택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왜 대법원이 나섭니까? 왜 사법부가 나섭니까?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도 정치 편향성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제 코트라넷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판사들 중에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하니까 이거는 그 6만 페이지를 다 읽어봤다면 이렇게 이 속도로 나올 수가 없고 첫 번째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첫 번째는 분명히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심 위주로 쟁점이 되는 것만 좀 국한해서 보고 그러니까 전체 다 볼 수가 없대요. 시간 안에. 네네. 두 번째는 전원합의체는요. 예.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하급심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때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상황일 때만 전원합의체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게 이재명 사건이 과연 이 공직선거법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네. 그래 사회적으로 대통령 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적어도 전원합의체는 서로 간에 충분한 상호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상호 토론과 설득의 과정 속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 9일 짧게 보면 2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39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증이 다 굳어져 있었고 충분한 상호 토론과 협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대표적인 반증이 아니겠느냐. 네네. 그런데 굉장히 절차상 공정성 부분에서도 그렇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그런 망에서도 현직 판사들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다. 어떻게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는 일을 대법원장이 이끄는 이 전원합의체에서 할 수가 네. 있냐고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헌법 일주가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거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형국이 어떻게 되냐? 딱 한마디. 사법부가 대통령을 결정해버리는 그렇죠. 대통령에 나가지도 못하게 아니면 대통령에 할 수도 없게 사법부에서 대통령을 픽하는 이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지법이라든지 청주지법 이런 판사들의 글들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고요. 대법관이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진 네. 않았을 거예요. 예상했을 맞아요. 거예요. 지금 이런 비판들. 예상했다고 그러면 예상을 하면서까지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는 네. 어떤 의도나 목적이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 재판의 당사자를 소거해 버리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수를 넣으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만 아니면 좋겠다 내지는 된다라는 네. 내심이 없으면 이 절차가 설명되지 않아요. 짚어주신 대로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릴 때는요. 네. 이게 전합 심리 절차 내규가 있고 법원 조직법이 있고 다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 근거 규정에 따르면 재판 연구관이 먼저 보고서를 올리고 주심 판사 원래는 소부에 배당이 되니까요. 주심 판사가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싹 다 없었어요. 배당되는 당일날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내심 이미 정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로 너무 빨리 진행될 때 이미 판결문 써놓은 거 아니야? 라고 그럴 수도 했는데 있죠. 예. 거의 내심으로는 결론을 내렸다고 봐요. 네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해요. 아니 7만 쪽이든 8만 쪽이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요. 정말 다툼이 없거나 법리적인 쟁점이 없을 때는 볼 수 있다고 10분 양보해가지고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빨리 처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결론에 대해서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단순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제가 많은 반응들 중에 나는 그냥 중도 보수다, 나 그냥 중도다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이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그 결과 말씀 주신 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다.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파기환송심이 이제 서울고법으로 가서 형사 7부에 배당이 되고 당일에 이제 기일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또 다시 속도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6월 3일 전에 이 선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날 결론이 굉장히 진짜 지금 법원이 그러니까 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무리수를 두는 거. 지금 우선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로 한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선 무리수를 최대한의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법관들의 최고의 원칙이 뭐냐면 오얏나무 밑에서 그 집신을 신을 고쳐 신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마라. 법원의 그런 공정성과 신뢰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게 그 법관들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서둘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선거 개입이라는 걸 오해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컴플렉스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뭐 지연된 정의가 아니듯이 뭐 신속한 정의도 정의가 아닌 거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정말 3월 7일설부터 해서 14일 계속 늘어서 너무나 많이 국민들이 힘들어했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정의를 실현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수 쪽이나 극우 쪽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못했던 이유가 절차적인 최대한의 공정성과 그 신중함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숙고를 해서 그 명문들을 만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그날 테러가 일어날 거야, 폭동이 일어날 거 안 일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숙고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숙고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도 보이지.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아니 유죄다 무죄다 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여기에서 진짜 법적인 정당성 그런 숙고의 모습들이 있었느냐. 네. 헌법재판소가 너무 대조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대법관들의 기본 인식이 보이는 거죠. 헌법재판소 우리보다 좀 잘난 애들 아닌데 왜 쟤네들 스포트라이트 받아? 왜 쟤네가 네. 법의 무슨 사도 정의인 것처럼 보여? 우리 대법원 더 힘세. 우리 엘리트야. 우리 보여줄 수 있어. 이거 누가 봐도 그런 헌법재판소와 대조되는 자신의 영향력을 특히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대법원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개입으로밖에 이제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첫 기일이 5월 15일로 잡혔고 그 첫 기일을 참석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다음 기일부터는 참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판결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고 신청까지 7일,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까지 20일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마저도 안 주게 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일단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냥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5월 15일도 정말 빛의 속도예요. 이제 네. 과거에 피고인 이재명으로 했을 때 공직선거법 유사 사안이 있었어요. 토론회에서 이제 형 입원과 관련된 부분도 이게 파기환송이 됐을 때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받자마자 배당 이뤄지고 배당 이뤄진 이 고등재판부에서는 5월 15일로 첫 기일을 잡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첫 기일에 피고인이 제정하지 않으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기일을 잡아야만 해요. 근데 그 다음 기일에는 선고도 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고등법원도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거든요. 이건 대법원의 눈치를 좀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파기환송심 자체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확정인데 피선거권의 박탈 문제와 이 선거 비용 보전의 이 반환 문제가 확정돼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5월 15일 날 출석을 하고 다음 기일 날 선거를 하든 이래도 5월 한 말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6월 3일과 한 3, 4일 만에 그 간급밖에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서 이 상급심의 판단을 하급심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요. 기속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 무죄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죄 판단을 하면 검찰이 상고할 거고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 우리가 이재명 이제 대표가 하겠죠. 하는 거죠. 예, 예. 하게 됐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상고는 7일이에요. 근데 네. 검사가 만약에 무죄라서 하게 된다. 하루 만에 할 겁니다. 상고이유서도 하루 만에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대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7일, 20일은 당사자한테 보장된 거니까 하루를 쓰든 7일을 다 쓰든 하루를 쓰든 20일을 다 쓰든 그건 재량인 거잖아요. 네, 당사자.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고와 상고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시간은 다 도과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거의 임박해서 내는 게 수순이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 확정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확정을 하려고 한다는 게 보여지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그걸 얘기도 막기 나오죠.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제일 현실적인 건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따지는데 네. 만약에 정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선거 전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인 거예요. 네. 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보고. 시그널을 그러면 예. 그 서울고법이 결론을 내는 시기를 아까는 5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봐야 굉장히 당겨서 뭐 5월 21일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내면은 그 10일 안에 아니면 13일 안에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 만약에 제가 그 재판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재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5일 날 하고 22일 날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제 선고를 한다. 네. 22일 날 선고를 할 때 만약에 우리한테 나쁜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29일이에요. 29일. 네. 근데 기록이 넘어가는 데마다 하루 이틀 보통 한 일주일 가까이도 걸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하루 만에 막 내려보내고 그랬던 건 말이에요. 아니 근데 꼭 목요일에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근데 재판부가 예. 원래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요일 재판이 있어요. 그 네, 딱 네. 정해진 요일 하는데 물론 말씀대로 근데 다른 요일도 한다. 막 지금 뭐 그렇게 무리수까지 비상식적으로 한다.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도 두 기일은 속행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아무리 빨리 나와도 그럼 22일 그랬을 때 7일 하면 29일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은 나올 수는 없을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덕수 출마, 정청래 관건 선거입니다. 이것도 쇼츠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어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던 자가 오늘 국회에 와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알맹이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대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요. 당신은 대통령 권한대행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관건선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쇼츠를 이어서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었고, 두 번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거 관건 선거다, 고발 대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이제 후보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를 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 광폭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관건 선거 한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올 만해요. 뭐 저는 그 한덕수가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다. 내란을 완성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나오는 빌미가 맨 처음에 1년 얘기했다, 지금 3년 얘기예요. 3년 하고 나서 퇴임하겠다. 나는 오직 헌법 개정을 하겠다. 무슨 네. 정의 사도인 것처럼. 근데 헌법 개정 문제는 정말 87년 체제 이후에 그 보수와 진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던 거고요. 이 헌법 자체의 완성을 내란 세력에게 맡겨달라? 내란의 총리에, 그거는 본인이 내란을 완성하겠다는 저는 임무를 윤 네네. 대통령이나 김건희한테 명을 받지 않고선 저렇게 나올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특히 지금 5.18 민주화묘지 가셔서 입장 거부당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때 또 말씀하신 게 5.18 민주화 운동이란 그 단어, 5.18 사태, 폭동이란 단어를 광주 그 사태라고 표현하니까 지금까지 네.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 단어를 지금까지 폭동과 사태라는 말을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수십 년간 민주화 열사들이 피땀 흘리면서 그 단어를 지금까지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됐는데 그 수십 년간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땀과 눈물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사태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한마디로 저는 이 사람은 여전히 내란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짓밟는 그런 세력의 대표이다, 수장이다라는 네. 걸 대표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고, 무엇보다 본인 지금 사퇴하고 하니까 총리실에 핵심 인물들을 사퇴했어요. 네네네. 같이 이제 대선 캠프 꾸리고 네. 지금 국정원 직원을 끌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본인의 경제 능력자인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네. 협상에서는요, 시간이 급한 사람이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미국 트럼프 만났죠. 지금 관세 전쟁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대통령 안 뽑혀서 시간 좀 줘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알잖아. 계엄 선포에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난리가 났다는 걸.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뽑히면 줘라고 이게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걸 굳이 그 경제부총리 보내고 그 협상단 보내서 이거 얘기를 하고, 미국 쪽에서는 얘기가 너무 잘 됐어. 네. 도대체 어디까지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양보를 할지 알 수가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나 경제통이야, 이게 트럼프랑 영어로 나 직접 대화해,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리하게 협상을 지금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본인 대통령이 되고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한마디로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 한덕수는 바로 매국노다, 정확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건 선거 나오는 이유가 약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캠프도 뭐 총리실 사람들로 꾸리고 있고, 이제 총리 당시에 이제 광폭 행보를 하면서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악용하려고 했다. 이거는 맞아요. 미국 재무부 장관도 증언을 해줬어요. 맞아요. 지금 이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식의 얘기한 거예요. 예. 아니 그 미국의 현지 그 기자들이 물어요. 이 한국과 일본은 주요 이 선거가 앞두고 있어서 협상에 혹시 난항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끝내서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른바 미국의 협상 전략이다, 블러핑이다. 저도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신들이랑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좀 다졌잖아요. 네.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뭐 경제, 산업, 금융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국가다. 동의해요. 한미 동맹 소중하고. 그런데 그래서 관세에 이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처에서 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자기가 나서서 떨어뜨리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 그 주둔비 문제도 본인이 우리가 먼저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신 대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본인이 또 외신 인터뷰에서 말을 꺼내요. 협상의 예. 여지가 열려있다는 취지로.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본인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좀 위험하게 했다라는 점. 또 나아가서 지금 계속해서 관권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출마 선언, 보도자료 이런 걸 총리실에서 썼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한 개인의 대선 출마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정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예. 또 똑 떨어지는 건 본인이 대정부 질문 안 가고 국회 안 가고 울산 가고 광주 가고 이러면서 자기 개인 비용으로 뭐 물건을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 식사하시라고 했는데 출마하려는 자는 이런 기부 행위가 이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발당했거든요. 조국 혁신당에서. 네. 이제 수사 받아야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도 사실은 탄핵당한 이후에 몇백 톤 물 써가면서 네, 손님도 불러다가 식사하고 이랬잖아요. 이 총리도 사실 자기 선거하기 직전에 총리 직권으로 선거에 악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고 자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단일화가 되긴 될 것이냐 누가 되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이제 방송 같이 나와서 얘기를 네네. 사적으로 했는데 하시는 네. 말씀이 우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에서 되게 불쾌해한다. 그냥 본인은 토너먼트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와서 이제 영광의 상처들 뭐 정가가 뭐 훨씬 많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폭행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치부가 이제 김문수가 했던 치부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덕수는 본인이 뭐라고 얼마나 특수한 존재이길래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내 단일화하자 그 자체에 대해서도 김문수 캠프에서 굉장히 좀 불쾌해한다. 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냐라고 불쾌하고 두 번째는 한덕수가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 효용론. 왜냐하면 내란에서 이미 내란이 계속되고 있고 매국노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선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그렇죠. 선거에 나가겠다고 나라를 선수로 팽개쳤어요. 나왔다.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베네트 아까 장관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선거 때문에 한국이 급한 걸 또 잘 알고 있고 그걸 미국에서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 먹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한덕수 나라를 팔아먹고 개인적 영달을 쟁취하는 한덕수인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국민들 설득력 있는 후보일까? 두 번째 한덕수가 국민의힘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경상도는 이미 국민의힘 표밭이고 그럼 호남까지 우리가 잠식한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고문을 갖게 되는데 희망사항이죠. 이번에 광주 가서 어땠습니까? 네. 시민들이 다 막았잖아요. 네네. 당신 호남 사람 아니라고. 예.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는 본인이 이제 전북이라고 출신 쓰니까 기자 전화해서 나 전북에 쓰지 마, 나 서울 사람이다. 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DJ가 대통령 되니까 나 전북이라고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지 않아요. 그래서 호남 사람에게 이미 버려졌고 외면당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후보를 하고 싶지 이런 이제 골칫덩어리고 자기 정치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심판이 자기가 선수로 나서는 절차를 다 위반하는 이런 사람을 과연 하나의 단일화 주체로 볼 수 있을까? 네. 국민의힘 자체도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내란 주체와 내란당의 우두머리와의 싸움이 아닌가 좀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 싸우려고 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돼도 사실 감동이 덜한데 그 단일화마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한동훈을 꺾었습니까? 나 단일화 내가 후보가 되면 나 한덕수랑 단일화 할 거야. 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했던 캠프 원내 인사들도 나 가교 역할 하러 들어간 거다. 김문수 캠프에 그랬는데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그 깃발을 좀 늦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스탠스였어요. 당원들은 한덕수한테 진심인 기류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본인이 됐잖아요. 네. 지금 3억 기탁금 내고 모든 어쨌든 모멸과 이런 어떤 공격을 다 이겨내고 본인은 그렇죠. 공당의 예. 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자가 당연히 묻습니다. 아니 지금 단일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안은 나왔습니까? 한숨 돌리자고 하는데요. 한숨 2번만 돌리면 대선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5월 7일 날이 이 공보물 발주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 전에는 누가 후보인지가 돼야 네. 누구 공보물이 나올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3일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김문수 캠프에서 인터뷰하는 거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요. 뭐 왜 그래? 25일까지 시간 있어. 네. 이러는 거예요. 5월 25일은요.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 적는 날이에요. 예.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밀고 당기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본인이 쉽게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그냥 선뜻 네. 줄까요? 인터셉트 하려는 사람한테 새치기 하려는 사람한테 이제 국민의힘 관전 포인트 아마 정말 싸움이 볼만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좋은 단일화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건희에 대한 이야기들. 자, 윤석열 부부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건진법사 게이트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했고요. 뭐 새로 개통한 아이폰 압수수색하고 물론 백이라든지 이제 목걸이 나왔을 리 만무하고 얼마나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검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이제 죽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이제 죽은 권력을 난도질하는 게 검찰 특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권력이죠. 김건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밝혀지려는 단계에 이제서야 칼끝이 오로지 이재명 후보만을 향했던 그 칼끝이 다시 안쪽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향하게 될 칼의 방향만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되고 그냥 검찰도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 해체지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황당하죠. 그 YTN에 그렇죠. 대해서 인쇄부터 시작해서 예. 그 통일교에서 뭐 캄보디아 사업권이라든가 그다음 UN 뭐 사무국 설치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로비로 해서 뭐 명품 가방이나 뭐 다이아 목걸이를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래 씨 예.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뭐 디올백 사건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나 많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지금 뇌물받은 것이 도대체 몇 군데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민주당에서 대통령 조직도를 내놓으려고 해도 못 내놓는 이유가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간 사람보다 김건희가 추천해서 뭐 무당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루트로 들어가는지 본인들도 파악이 안 되니까 대통령실 조직도를 못 내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는 칼끝의 방향이 바뀌었고 진실의 때가 왔다.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된 이 모든 사안들이 이제는 밝혀질 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박용진 전 의원이 이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츠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가 갖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들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형이잖아요. 네. 명태균 건도 그렇고 네. 대선하고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 이렇게 붙이기도 좀 창피한 그냥 추잡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렇게 가도 돼요. 이제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 검찰이 이 메뉴판 들고 올 거라니까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님 중식을 좋아하세요, 한식을 좋아하세요, 일식을 좋아하세요. 김건희 사건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그리고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었던 예의
예예예. 손 봐드릴까요? 그 메뉴판 또 찾아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검찰에게 힘 실어주지 말자. 그리고 필요한 사건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꽉꽉 채워주는 일을 좀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럼 서로 견제할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마무리를 이번에 한다 하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정치검찰한테 다시는 힘 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필요한 지적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공감이 지금 많이 만약에 검찰이 다른 의도로 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마치 수사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치검찰의 그 뿌리를 맞아요. 그렇죠. 숨기지 않고 있는 네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지금 그냥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그냥 표류할 뿐이에요. 이 정권 들어서 2년 반 동안 검찰은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한테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 있어요. 네네. 누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4시간 브리핑을 합니까? 거짓말까지 섞어서. 바로 다음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강제수사 없었다고 그랬었어요. 예. 도이치모터스 예.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건진폰 뭐 압수수색했다. 그 이후에는 포렌식을 했다. 거기에 이런 문자가 났다. 단편들이 이게 검찰 발로 기사가 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이를테면 약간의 구애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예. 이런 모습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 우리 지금 윤석열 그 부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표변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고. 네.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지금까지 쭉 내려면서 자기네들 조직을 지켜왔어요. 더는 이런 조직을 국민을 위해서 둬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인 분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경찰에 맡기든 뭐 검찰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명태균 씨도 경찰에서 하는 게 있고 검찰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여러 트랙으로 되고 있는데 한데 모아져서 정말 필요하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하든 특검을 네. 발족시키든 예.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이런 권력형 비리를 누린 권력자한테는 단죄를 해야지만 역사에 이런 옵점이 안 남는 겁니다. 수사를 정확히 해야 될 건데 검찰은 어떻게 될지 이 신뢰 저버린 거는요. 검찰 스스로라는 걸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황제 수사가 떠올릅니다. 이제 김건희한테 이제 김건희한테 한 건 아니지만 폰을 다 반납하고서 맞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했었죠. 이런 모습도 지금은 이제 아닌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할 것 같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검찰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무엇보다 저희가 새 정권에 들어서면 해야 될 정말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근데 딱 하나의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 이번이 끝이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번에 개혁해야 한다. 반드시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소청과 수사청 분리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이미 뭐 심야에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 그리고 딜하는 바게닝이라는 플리바게닝 여러 가지 것들이 자행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별건 수사로 하고 있던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총체적으로 다음은 없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검찰이 이제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특히 저희가 재헌헌법 때 이 검찰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문제점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형소법 만들 때부터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처음 국가를 건국한 시기니까 우선은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에게 많은 권력을 주지만 어느 시기가 되다면 검찰의 권력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게 그 대다수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공론이었거든요. 근데 예, 예. 그게 제대로 된 청산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제왕적 검찰 제도를 네. 확실하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윤 사저를 압수수색한 지 3일 만에 건진 법사를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앞선 조사에서는 김건희 씨한테 이 목걸이나 뭐 이런 걸 전달하지 않았다, 네, 잃어버렸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안 부를 도리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말은 있는 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6천만 원 목걸이 조선일보에서 취재했던데 그라푼가 뭐 이런 그 제품이던데 지금은 시세 8천만 원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나토 순방 때 빌링 부분이 안쓰러워가지고 좋겠습니까? 아니요. 대단히 구체적인 목적이 현안이 있겠죠. 통일교에 있었어요. 예. ODA와 관련해서 훈센 총리를 본인들이 만나고 다니고 이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ODA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증액이 됐다는 그렇죠. 보도가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뭐 YTN 이야기도 나오고 네. 정말 안쓰러워서 목걸이 줄 것 같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주지 왜 대통령 부인한테 줍니까? 네. 그거는 묵시적으로나마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정청탁.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뇌물 줄 때 네. 우리 현안이 1, 2, 3, 4
자 이렇게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뇌물 먹이지 않아요. 네.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가 이게 판례로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통일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현안과 관철해야 되는 사업 목표가 있었어요. 네네. 그 부분을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이인자 윤모 씨가 대통령을 독대했고 우리 현안을 다 설명했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목걸이 설사 찾지 못하더라도 네. 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엔 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네네. 이게 안 받아서 돌려달라고 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이 뇌물을 줄 때 관철시키려고 했던 목표가 되지 않아서 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도 네. 상당히 높아요. 이런 점 종합하면 이제 남은 거는 김건희 씨 소환입니다. 네, 통일교 간부가 각종 청탁의 목적으로 건진 법사에게 목걸이와 뭐 백 이런 것들을 줬다. 그러면 그 청탁이 어떤 것들이었냐? 뭐 ODA 아까 말씀하셨지만 YTN 이것도 얘기가 나와요. 이 YTN 메가게이트는 어떻게 보세요? YTN 메가게이트 그때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YTN의 민영화를 추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미 통일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예. 부터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진 그룹이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이거를 받게 되는지 당연히 조사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건진법사, 그러니까 JTBC가 그건 다이아몬드를 계기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통일교가 YTN 인수를 이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뒷 배경으로 처음 취임 첫날부터 YTN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아. 이것이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놀랍지 않은 게요. 이미 일본에서 우리 아베 총리가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총격으로 사망했죠. 근데 네. 그게 배경이 바로 통일교였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통일교는 정치인들하고 너무 밀접해요. 이미 미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자금을 행사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좀 보면요. 그 아베 총리와 이제 자민당에 대해서 첫 번째 무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인단,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뭐 계속 자원봉사비 드리고 식사비 드리는 그게 개인 정치인에게 엄청난 네. 부담이거든요. 통일교에서는 무제한. 아. 선거 운동단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무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또 결집력이 있어서 투표도 또 열심히 해. 네. 결집력과 조직 영향력도 있고 선거 자봉단 무료로 제공하고 네. 선거 자금까지 제공하는 그런 종교 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이 어느 당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일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베 총리 사망하고 통일교 청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한국도 똑같이 통일교에서 이미 그러한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첫날 YTN 민영화, 유진그룹 개입, 건진법사 통합 각종 이게 다 연결되어 뇌물들, 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이 건진법사 게이트가 이제는 열렸다. 제대로 된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사태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좀 맹목성을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기시감이 드냐면 신천지도 지금 뭐 국민의힘 당원 조직적으로 뭐 가입을 한다, 대선 때도 지원을 한다, 여러 무성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통일교는 대단히 명징하게. 그리고 이슈가 일본에서 올해인가요? 이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아마 결정이 나온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현안을 관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부분이 정말 비선실세 아닙니까? 건진법사. 명태균 씨랑도 경쟁하고 천공이랑도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 폄훼하면서 권력에 줄을 대면서 돈을 해먹고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씩 하고 사람들을 꽂아놓고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성배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김건희 씨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소환 조사 방식과 시기 언제쯤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아크로비스타 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100가지도 넘는 품목들이 기재가 됐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정말 일부만이었는데 뭐 샤넬 가방이라던가 네. 뭐 천수삼 뭐 농축차라던가 이게 영국 네. 명품 그라프에 이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압수 대상에 포함됐고 했고 근데 이게 공인인증서랑 OTP라든가 금융거래 인증 장치들이 이제 그 정말 휴대폰이라든가 일부만 지금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증거들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검찰이 확보하려 했던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확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법 집행인데
약간 안타까운 건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의 신여,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가능성이나 선거 구도와 좀 같이 맞춰서 이 압수수색과 이런 할 수사 수도 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같이 되지 그러면 안 않을까. 되죠. 눈치 보기로 아마 검찰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눈치 네. 보기 수사와 눈치 보기 집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단 황제 수사는 절대 안 될 것 아마 같고 못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오라고 해서 예. 제대로 소환 조사를 해야죠. 직접 소환 조사할 거고 지금 검찰이라면 공개 수사하고 포토라인에도 세울 의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 조직의 타격감을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이미 내렸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흘리는 거예요. 이런 수사 상황도 그래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조직 논리가 앞서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줄을 대고 거기에 잘 보여가지고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예. 검찰도 그런데 이런 정치 하는 거 이제 끝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4시 50분부터 시작했던 끝장 뉴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언니들 한껏 시사, 네,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위원장님, 그다음에 전수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시 50분마다 찾아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